축하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상위 10%인 10억 원 아파트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당신은 10억짜리 등기부등본을 갖고도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으며 오늘 밤 내 시급을 계산하고 있나요? 이것은 2026년 대한민국 영끌족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남들은 당신을 자산가라 부르지만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단돈 4,800원 뿐입니다. 집값은 올랐다는데 왜 당신의 삶은 연봉 2,400만 원 받던 신입사원 때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해졌을까요? 우리는 벼락거지를 피하려다 럭셔리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실, 불도 못 켠 채 어둠 속에서 이자 계산기만 두드리는 당신.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콘크리트 벽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이 이 파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장 보러 가보셨나요? 마트 신선 코너에 놓인 사과 4개가 담긴 한 봉지. 그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하진 않으셨나요? 에이, 올해 농사가 안 됐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이변이나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원화라는 화폐의 가치가 침몰하고 있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뉴스를 보면 누가 망했는지, 나라가 왜 힘든지 눈에 보였습니다. 대기업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금을 들고 거리로 나왔죠. 하지만 2026년의 위기는 스텔스 위기입니다. 총소리도 없고 요란한 선전포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당신의 식탁에서 반찬이 하나씩 사라지고 아이의 학원을 하나씩 끊어야 하며 부부의 대화에서 웃음 대신 돈 이야기와 한숨만 남게 되는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표상으론 나쁘지 않을지 모릅니다. 기업들은 수출로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당신의 월급이 3% 오를 때 필수 생활비와 이자는 30%가 뛰었습니다. 이 벌어진 틈만큼 당신의 삶은 매일 조금씩 합법적으로 파산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가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먹거리는 참을 수 있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당신의 계좌를 칼같이 털어가는 은행의 빨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사과 봉지를 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는 당신의 그 떨리는 손. 그것은 개인의 가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비명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 회생법원 복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과거 파산이라고 하면 도박이나 사업 실패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라 불리던 전문직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강남에서 개원한 의사, 대기업 과장, 잘나가던 IT 개발자들이 손에 쥔 것은 청진기나 노트북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서입니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의 50% 이상이 2030 세대라는 통계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왜 이들이 무너졌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능력이 있었기에 더 큰 빚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을 담보로 받은 수억 원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설마 내가 망하겠어? 라고 믿었던 이들의 오만이 이제는 매일 밤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옆자리 동료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비밀리에 법원 상담실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회생 신청 사유 1위는 주거비 부담 및 채무 변제 불능입니다. 즉, 집을 사기 위해낸 빚을 갚지 못해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6년 전. 우리 모두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광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으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억씩 오르던 미친 시절이었습니다.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연일 지금 안 사면 평생 거지가 된다며 포모 증후군을 전염시켰죠. 성실하게 적금 붙던 청년들은 하루아침에 낙오자가 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을 지금 빚내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노숙자로 남느냐의 기로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 제2금융권 카드론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5억,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는 영원히 낮을 것이고 서울 아파트는 불패다라는 믿음은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우리는 10억짜리 자산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우량한 노예가 되어 스스로 쇠사슬을 목에 건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며 등을 떠밀었고 은행은 친절한 미소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2%대 저금리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마법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2026년 독배로 변한 금리의 실체가 당신의 통장을 어떻게 도륙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시 5억 원을 연 2.5% 금리로 빌렸을 때 원리금은 약 197만 원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겐 조금 벅차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상금리 폭등으로 주담대 금리가 6%를 넘어 7%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5억 원에 대한 원리금은 35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만약 여기에 생활비를 메우려 받은 신용대출까지 섞었다면 한 달 이자만 400만 원,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출이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외벌이 월급을 생각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월급 전체가 고스란히 은행 통장을 스쳐 로그아웃되는 셈입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아이 학원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여러분의 식탁 위 고기 반찬을 앗아갔고 이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찍히자마자 이자로 빠져나가는 그 0.1초의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집을 산 게 아니라 은행이 내 인생을 샀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힘들면 팔고 나오면 되지. 시세보다 좀 싸게 던지면 팔리겠지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집값은 고점 대비 30%, 일부 지역은 40%가 빠졌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너무 높아 새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금매를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고 경매 시장에는 이자를 못 버틴 영끌족들의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내 전 재산이 들어간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되었는데 7억에도 안 팔려서 매달 400만 원의 이자를 꾸역꾸역 내고 버티는 상황. 이것이 바로 자산의 감옥입니다. 팔아야 빚을 갚는데 팔 수 없으니 빚은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부채는 그대로인 역자산 효과가 전 세대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가치를 녹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10년 전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고금리 상황에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기이한 현상.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 사는 30대 부부의 일과를 들여다봅시다. 오전 6시, 아내는 새벽 배달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아이를 깨웁니다. 남편은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느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10억대 유주택자지만 그들의 식탁 위엔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의 영어 학원은 진작에 끊었고 주말 외식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이번 달 이자 얼마야로 시작해서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끝납니다. 이들은 현대판 소장농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소장농들이 지주에게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바쳤다면 2026년의 영끌족들은 은행이라는 지주에게 인생의 노동시간 전부를 이자로 바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은 채 삶의 질은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처가 아니라 매달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공포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파산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권의 위기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건설사가 집을 짓기 위해 빌린 수백조 원의 돈. 그 돈의 뿌리는 결국 여러분이 맡긴 예금, 보험료, 연금입니다. 영끌족이 이자를 못 내고 매물이 경매로 쏟아지면 분양시장은 얼어붙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가 무너지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 2026년 상반기부터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다면 당신이 은행에 맡긴 돈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끌 위기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만 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의 요새를 구축하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내가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는다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체면을 버리십시오. 자동차를 팔고 필요하다면 거주지를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가용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의 구제 제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혼자 고통받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신보기의 채무조정 제도는 패배자의 낙인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연체가 시작되어 신용점수가 바닥을 치기 전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무를 재조정하십시오. 셋째, 자산의 다각화와 자기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단일 자산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은 도박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 자산이나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자산은 당신 자신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당신의 몸값을 높여 현금 창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파산의 공포에 질려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제는 순환합니다. 1997년의 절망도 2008년의 공포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파산 감옥의 창살은 어쩌면 당신이 만든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지 삶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불안을 확신으로, 공포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